14페이지 22번이죠. 삼국통일부터 봅시다. 자, 삼국통일도 통일 전쟁이니까 전쟁은 과정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왕은 또한 당나라와 신라 군사를 이미 백관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는데 4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 자, 여기서 왕. 그러면은 지금 계백이랑 싸웠다는 거 보니까 백제 멸망 과정이죠. 그러면 이 왕은 어느 왕? 무열왕. 네, 무열왕 때부터 통일전쟁이 시작돼. 김춘추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국통일이니까 삼국통일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나당 동맹 체결. 자, 나당 동맹이 체결되죠. 자, 그럼 나당 동맹이 체결됐었던 요 시기는 왕으로 하면은 진덕여왕 때. 네, 왕으로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진덕여왕. 왕으로 하면 진덕여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제 멸망이죠. 자, 그러면 황산벌 전투. 자, 금방 우리 제시문에서 봤던 게 황산벌 전투죠. 그리고 백제 멸망,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660년에. 자, 그 다음에 그냥 쭉 써볼까요? 663년에 중요한 것만 써볼게요. 백강전투. 백강전투는 왜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온 거죠. 그래서 백강전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치리산 회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 자, 그리고 671년에 소불이주 설치. 자, 668년에 고구려 망한 다음에는 이제 나당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670년부터 나당전쟁이지만, 자, 그러면 나당전쟁을 하면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다 신라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당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소불이주 설치 그랬는데, 소불이주 설치는 웅진 도독부를 폐지하고 백제의 옛 땅에다가 설치한 게 웅진도독부잖아요. 그래서 웅진도독부를 폐지하고 여기에서 신라가 소불이주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자. 말하자면 백제의 옛 땅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674년에 자, 안승이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자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 책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675년에 매소성 전투. 그리고 676년에 기벌포 전투. 자, 그리고 기벌포 전투 끝으로 삼국통일 완성. 자, 그럼 앞에서 통일전쟁을 일으킨 왕이 누구라고요? 통일전쟁을 일으킨 왕이? 무열왕이 어디까지 이 중에 삼국통일 과정에서 무열왕이 어디까지냐? 무열왕은 딱 여기 백제 멸망까지 딱 보고 사망. 그러니까 통일전쟁을 일으킨 왕은 무열왕, 백제 멸망까지 시킨 왕은 무열왕. 그럼 이제 그 뒤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통일 완성까지는 아들이 했겠죠? 아들은 누구? 문무왕. 네, 문무왕. 그래서 요렇게가 무열. 나머지는 문무. 통일을 완성한 왕은 문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2번의 첫 번째 사료에서 왕. 백제 멸망이니까 여기는 어느 왕? 무열왕. 알겠죠? 네, 무열왕. 자, 두 번째 거로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체크해드렸죠. 백강전투나 그 다음에 소불이주 설치나 그리고 안승의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는 거나 매소성 전투 이런 것들. 우리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편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사료 두 번째 거로 넘어갈게요. 자,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사와 마주쳤다. 정방은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백제를 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이면 당에서도 출발, 신라에서도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오다가 신라의 군사는 중간에 계백이랑 만나 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황산벌 전투였죠. 그래서 이 황산벌 전투를 싸우느라고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비성에. 그래가지고 늦게 왔다고 하니까 당나라 장군이 신라 군대를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목을 베려고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발끈해서 뭐라고 했다. 그럼 그는 누구냐? 요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김유신. 그렇지. 김유신이지. 삼국통일전쟁에 기여했던 김유신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네, 그게 문제였어요. 김유신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연개소문이 죽자 맏아들 남생이 대신 막리지가 되어 처음 국정을 맡으면서 여러 성을 순행하기 위하여 남건과 남산에 남아서 뒷일을 맡게 했다. 남건이 혼자 힘으로 막리지가 되어 남생을 토벌하니 남생은 달아나 국내성에 운거하면서 당나라에 애걸하였다. 자, 남생이 큰아들인데 동생들하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생이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지도층의 분열이다. 자, 여기다 쓸까? 연개소문이 중간에 사망을 하면서 고구려가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죠. 금방 봤던 것처럼 연개소문의 아들과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또는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개소문이 사망한 게 언제냐면 이때 연개소문 사망이거든.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 이렇게. 물론 이건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시기 순서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면서 쓴 거지 시험에 이 연도가 언제냐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요렇게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죠. 자, 어쨌든 지금 세 번째로 연개소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맨 마지막 거 봅시다. 문무왕이 고구려 반란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관인을 보내 지키게 하니 당 고종이 크게 노하여 왕의 관작을 박탈하고 인문을 세워 신라 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하고 군사를 발하여 신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자, 지금 무열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문무왕이잖아요. 그런데 문무왕이 거기 보시면 고구려의 반란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자, 여기 보시면 안승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안승이 같이 부흥운동을 하던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해요. 신라로 망명을 해서 신라에서는 그럼 고구려 유민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을 받아주면서 이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 망명정부라고 했었죠. 고구려 망명정부를 세워서 여기에 왕이 돼서 신라에 협력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구려 반란 무리를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안승을 말하는 거예요. 안승. 그리고 안승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보덕국 왕. 예, 보덕국의 왕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신라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했다. 신라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한 적은 없고요. 자, 그럼 다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안승이 보덕국을 세우도록, 이 보덕국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라 땅인 거잖아요. 넓게 보면은 신라 땅 안에다가 그러니까 고구려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와주었다? 맞고 백제 부흥운동을 도운 적은 없고. 이해되죠? 네, 그렇게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만 알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인문 이런 사람들 밑줄 쳐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문은 누구냐면 문무왕의 동생. 그래서 당나라로 잡혀갔던 인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했다는 이런 거죠.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반란무리 받아들이고 안승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했고 소부리주를 설치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응축돼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봅시다. 15페이지에서 당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우리 군사가 이를 쳐서 쫓아버리고 군마 3만여 필과 병장기를 노획하였다. 자, 매소성 전투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당전쟁 중에서 중요한 전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백제, 승려, 복신, 도침, 그리고 복신, 그리고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옛 왕자 부여 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우니 서부와 북부가 모두 성을 들어 호응하였다. 자, 요렇게 볼까요? 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사람 이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는 복신, 도침, 흑치상지, 왕자풍. 왕자풍이니까 부여풍이 되겠죠. 부여풍.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 건모잠, 보현무. 이렇게. 안승, 건모잠, 보현무. 그런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 그리고 부덕국 왕이 됐고 아까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흥운동만 체크. 아, 세 번째 거에도 나오네. 고구려 대장 건모잠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뜻이겠죠. 자, 고장의 외손 안순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 외순 안순이 뭐냐면 이 안순이 안승이에요. 안승. 그래서 이 안승을 여기서는 지금 외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자왕의 서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연개소문의 서자라고 보기도 해요.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구려 왕족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안순이 안승. 알겠죠? 안순이 안승. 자,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아까 했던 얘기고.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소영다시가 아르기를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왕들을 잇는 것은 천하의 공인이 오직 대국이를 허락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하였으나 이제 저희들이 고구려의 귀족 안승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신라의 속국이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서쪽 지방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 그래서 세운 나라 이름이 부덕국. 아까 부덕국을 세웠다고 했죠? 안승이 망명해서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금마저에 살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금마저는 보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볼까요? 자, 무열왕의 즉위, 진덕왕이 죽자. 자, 여기서 말하는 진덕왕은 진덕여왕. 진덕여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덕여왕까지 성골이 왕이 됐었죠. 그래서 성골은 이제 여왕 2명 나오면서 끝. 그리고 나서 김춘추가 왕이 됐다. 진골 최초 왕 무열왕. 무열왕은 김춘추가 알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 신하들이 그 이찬 알천에게 섭정하기를 정했다. 알천이 한결같이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늙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습니다. 지금 덕망 높은 이는 춘추공만한 자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니 김춘추는 세 번 사양하다가 부득이 왕에 올랐다. 자, 그는 누구냐?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무열왕. 알겠죠? 진골 최초의 왕.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볼게요. 김음돌의 모욕사건 봅시다. 원년 8월에,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원년 8월에 반란을 진압하고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흥원, 진공 등은 날마다 탐욕스러운 뜻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 보이고 포악한 마음을 멋대로 부렸으니 나쁜 무리들이 서로 도와 날짜와 기한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병사들을 끌어모아 효경 같은 무도한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더니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혹은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자, 밑줄이 딱 하나 있죠.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자, 여기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란 누가 일으켰냐? 흠돌이 주도했는데 흠돌은 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왕이 자기 사위가 왕이 되자마자 반란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구냐? 신문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반란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든지. 그럼 신문왕은 어느 쪽이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그래서 신문왕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제 왕권을 확립하였다.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
아, 왕권이 세졌구나. 전제 왕권이라는 게 왕권이 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세졌구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면서 왕권이 세졌다. 자,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동해변에 가문사를 지어 추모했는데 죽어서 해룡이 된, 자, 해룡이 돈이 아니라 해룡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용을 시켜 동해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갑자기 상과 용은 사라져버렸다.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와서 할애하고 천천히 살펴보기를 이 옥대는 여러 쪽들 모두 진짜 용입니다. 태자가 아뢰기를 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에 왼쪽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은 용연으로 불렀다. 왕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종고에 간직하였다. 뭐 그런 내용이죠. 피리를 불며 젖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니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만파식적으로 부른다. 자, 만약에 이게 제시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지는 시기에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신문왕. 그래서 만파식적 설화. 여기 금방 우리 했던 게 만파식적 설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이런 것도 있었죠. 가문사. 가문사 건립. 가문사라고 하는 건 용왕이 돼서 바다를 지키겠다고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던 아버지 문무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용이 된 아버지가 쉬어갈 수 있도록 근처에 절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문사라고 하는 절이죠. 그래서 신문왕과 관련된 업적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26번에 이제 신문왕의 다른 업적들 나와 있어요. 26번 보세요. 자, 5년 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괄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져서 대하천 복세로 총괄을 삼았다. 자, 3월 남원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체제 정비죠. 이 신문왕은 통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에 앞장서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중앙정치 조직, 중앙정치는 14부로 정비, 지방행정은 구주 오소경 정비, 그 다음에 군사는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으로 정비. 자, 그리고 교육 은 국학 설치. 그 다음에 토지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이런 것들이 신문왕의 업적.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중앙은 14부, 지방은 구주 오소경, 군사는 구서당 10정, 학교는 교육은 국학, 그리고 토지는 관료전 지급, 도급 폐지. 이게 이제 신문왕의 주요 업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지금 첫 번째 제시문이 뭐냐? 구주 오소경. 자, 거기 보시면 완산주 설치했지. 그 다음에 청주, 그리고 남원소경, 그리고 뭐 등등 해서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료 볼게요. 9월 봄 정월에 내외관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차등을 주어 조를 주도록 하교하고 이를 고정된 법식으로 삼았다.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했다. 자, 내외관의 노급을 폐지했다.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달구벌, 천도, 시도. 달구벌, 대구. 네, 대구로 천도할 뻔. 천도할 뻔했다는 건, 시도를 했다는 건 결국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도를 했다라고 한국사에 나온다. 그러면 못했다는 얘기, 실패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어쨌든 신문왕의 주요 업적들 한번 체크했고요. 앞에 나오는 흠돌, 네, 김흠돌의 모욕사건 사료, 그리고 나머지 두 사료, 이런 사료를 통해서 신문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는데, 신문왕의 업적은 매우 중요하다. 신문왕은 중요한 왕이니까. 자, 그러면 신문왕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죠, 여러분. 중대.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 써봅시다. 신라,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어요. 자, 신라 중대는 언제부터? 김춘추부터 어느 왕까지? 해공왕까지. 자, 그리고 하대는 선덕왕부터, 선덕여왕 아니고 선덕왕 따로 있죠. 선덕왕부터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 신라 중대와 하대의 차이점 알죠? 중대는 왕권 세고, 여기다 또 써봅시다. 자, 중대는 왕권 세고 진골기종 약하고, 그리고 육두품 정계 진출 활발.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는 왕권 약하고 왕이 쟁탈전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진골귀족 세고 이런 걸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신라 중대와 하대의 특징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27번에 나오는 게 해공왕대의 반란. 그래서 이 해공왕이 지금 중대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 이 중대와 하대의 차이점은 중대는 무열왕의 직계, 아들 쭉 내려오죠. 그러다가 해공왕이 피살이 돼요. 죽임을 당하죠. 그 뒤로 선덕왕부터는 이제 이때부터는 왕위 쟁탈전이 활발해지는 시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료 한번 보시면 각간 대공의 반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구륙 각간이 서로 싸웠다. 여기서 구륙 각간은 뭐냐면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웠는데, 각간은 왜 신라 골품제 중에서 이벌찬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어요. 맨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위층인데, 그러니까 그 진골 중에서 좀 더 높은 약간 그런 벼슬인데, 이런 사람들을 각간이라고 하고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웠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 이게 언제냐? 해공왕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왕권이 약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지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각간의 난, 뭐 대공의 난, 뭐 이런 난들이 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해공왕 16년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러니까 김지정의 난도 어느 왕 때? 김지정의 난도 해공왕 때. 해공왕 때. 자,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상대는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후비는 난병에게 해를 입었다. 즉, 이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과 왕비가 죽은 거예요. 즉, 해공왕이 피살이 된 거지. 그럼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중대가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하대가 시작이 되지. 이 중에서는 김양상, 선덕왕이. 이 중에서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선덕왕으로 즉위를 한 거야. 자, 그리고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원성왕이 김경신. 쉽게 말하면 해공왕 때 있었던 반란을 진압했던 귀족들이, 진골 귀족들이 먼저는 선덕왕, 김양상은 선덕왕, 그리고 김경신은 원성왕 이렇게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왕이 돼? 힘센 진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김양상이나 김경신도 다 힘센 왕이구나, 힘센 진골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 그게 언제? 신라 하대. 만약에 시험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료나 두 번째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해공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공왕 이후면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신라 하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신라 하대를 물어볼 때. 자, 그래서 해공왕 때의 반란 한번 살펴봤고요. 자, 28번 김원창으로 갑시다. 자, 김원창 헌덕왕 14년 3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헌창이 그의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연운 원년이라고 하였다. 자, 어느 왕 때? 헌덕왕 때 누가?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김원창이 반란을 어디서 일으켰어요? 웅천주가 웅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공주. 웅천주가 웅진. 아까 백제 수도였던 웅진 기억나죠? 거기가 웅천주. 그러니까 공주. 지금으로 하면 공주가 되겠죠. 그래서 공주 지역에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원창의 아버지인데,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왕위쟁탈전을 벌여서 밀려난 거예요. 누구한테 밀려났냐? 김경신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왕이 못 되고 원성왕이 왕이 된 거야. 이런 거지. 우리 아빠가 왕이 됐으면 나도 왕이잖아. 억울하잖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김원창의 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예 나라에다 나라를 세웠다는 건 엄청난 반란인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 그러면은 김원창이 반란 물론 실패했겠지?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한 3년쯤 뒤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김범문의 난. 김원창의 아들이에요. 똑같이 헌덕왕 때. 그래서 김원창의 아들인 김범문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825년에 김범문의 난. 김범문은 여주,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도망와서 살았죠. 왜냐면 아버지가 반란 일으켰으니까 아들도 죽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이제 도망을 왔어. 그래가지고 경기도 여주쯤으로 와서 여기 숨어 있다가 요 경기도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김범문의 난. 자, 그래서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왕위쟁탈전과 관련된 반란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신라하대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흥덕왕의 사치금지령 봅시다. 이제 흥덕왕의 업적 중에서 사치금지령. 자, 우리는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기니까. 자,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에 징계한 것만 숭상하고 토산물에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사치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요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교지가 발표된 왕의 업적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흥덕왕이 또 다른 업적이나 또 다른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흥덕왕 때는 또 뭐가 있냐면 청해진 설치가 있어요. 청해진? 누가? 장보고. 그쵸.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가 흥덕왕이에요. 그러니까 흥덕왕의 업적은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사치금지령, 하나는 이 청해진 설치.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초적의 발생과 농민분기 가봅시다. 17페이지. 진성왕 3년. 자, 여기서 말하는 진성왕은 진성여왕인 거 알죠? 진성여왕. 여기서 말하는 진성왕은 진성여왕. 자, 진성왕 3년 나라 안에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아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씀씀이가 공핍하게 되었으니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원종과 애노 등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남아 영기에게 명하여 붙잡아 오도록 했는데 영기는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다. 자, 여러 주군에서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 세금을 안 바쳐서 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재정이 어려워진 거지. 그 창고가 텅텅 비어서 두 번째 줄에 사신을, 그러니까 관리를 보내서 세금을 독촉을 한 거지. 어서 내라고 독촉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농민분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농민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 네, 원종과 애노의 난. 제일 유명한 거죠.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 자, 그래서 이런 반란이 있었고, 자, 이거 말고 또 있었어. 농민분기가 되게 여러 번 일어났는데 또 있어. 그게 바로 두 번째. 자, 진성왕 10년에 역시 진성여왕이에요. 도적이 나라 서남 방면에서 일어나 붉은 바지를 입어 구분하니 적고적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서울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약탈하였다. 자, 적고적, 붉은 바지 입고 다니는 적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빨간 바지 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어느 왕 때 있었던 반란? 진성여왕. 그쵸. 진성여왕 때 적고적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이거 말고도 기헌, 견헌, 궁예. 자, 우리 다 들어본 이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반란이 전부 다 어느 왕 때 있었냐면 진성여왕. 전부 다. 이런 농민분기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반란들이 다 진성여왕 때 있었다. 자, 세 번째 사료 하나 더 볼게요. 당나라 19대 소종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으로 와서 어디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질비했다.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묘비 같은 거 비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왔다는 거야. 여기서 서에서 시작했다. 당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변란이 있었는데 그 변란이 어디까지 왔냐? 동쪽까지 왔대요. 그럼 그 동쪽이 어디야? 신라까지 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신라가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 그런 뜻이에요. 신라가 엄청 혼란스럽지. 그래서 요 시기도 언제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진성여왕. 이것도 진성여왕.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진성여왕 사료고, 자, 그 다음에 31번에 최치원도 진성여왕. 네, 최치원 나오면 진성여왕. 자, 봅시다. 최치원이 서쪽 당나라를 섬기다가 동쪽 고구로 돌아온 후부터 계속해서 혼란한 세상을 만나 발이 묶이고 걸핏하면 허물을 뒤집어쓰고 때를 마다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가슴 아파 다시 관직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자, 최치원이란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벼슬을 한 거예요. 특히 당나라에 빈공과에 합격했어요.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 그거에 합격을 했어요. 이거 합격하면 공무원 10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농민 분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토벌하자 이렇게 경문이라는 걸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그거를 이제 토황소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썼어.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유명해져 버렸어. 자, 그런데 10년, 아까 공무원 10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채우지 못하고 이제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한국이 된다. 신라로 돌아간 거지, 이때는. 신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천재과에 가까운 18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천재과에 가까운 사람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왔죠? 그때가 한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굉장히 젊지. 그러니까 막 이제 뭔가 막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 벼슬도 해보고 싶고 정치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어. 육두품이야. 육두품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천재과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모함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지긋지긋해진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서 결국 다 때려치고 이제 숙세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최치원이란 인물이고, 자,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무십조. 시무십조라는 건 개혁안 10개를 진성여왕에게 바쳤으나 진성여왕 때가 신라에서는 신라 말기쯤 되거든요. 신라 중에서도 제일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야. 망하기 직전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인데 이때 이런 걸 개혁을 하자고 했으니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네, 그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치원의 시무십조 진성여왕.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 진성여왕의 업적은 금방 우리 나왔던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요? 진성여왕 때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네 번째죠, 진성여왕 때. 3대목 편찬.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을 편찬했어요. 자, 진성여왕 때 최치원 시무십조, 그 다음에 3대목 편찬,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지금 우리가 진성여왕 때 4가지 정리한 거예요. 4가지 업적 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일 다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시다. 남북국. 자,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사료의 출처에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써있죠? 자, 남북국 용어를 최초로 사용. 네, 그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자, 이 발해고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나 고려의 국세가 알았으니 고려의 국세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씨가 망하고, 여러분 부여씨가 백제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니까. 그 다음에 고씨가 망하고, 고씨는 고구려, 고주몽 고씨. 자, 그래서 부여씨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고씨,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차지하고 신라, 신라의 왕족이 김씨니까. 대씨가 북쪽을 차지하고는, 자, 대씨는 대조영의 대씨겠죠? 발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위에는 북국 발해가 있고 아래는 남국 통일신라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세 번째 줄에 남북국 시대.
자, 그 다음에 이런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유두국 말고 또 있다. 그게 누구냐? 김정호의 대동지지라는 책에서도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김정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정호, 대동여지도 김정호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유두공도 조선 후기, 김정호도 조선 후기, 둘 다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발해 건국으로 가볼까요? 자,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 고구려 출신. 그런 뜻이겠죠. 자, 고구려가 망하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하였다. 대조영은 드디어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류의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성을 쌓고 스스로 진구광에 올라 돌궐에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였다. 대조영은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일단 발해에서는 왕별로 업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뒷장 보시면 왕별로 지금 업적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대 왕이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은 고왕. 1대 고왕 대조영. 그리고 천통연호.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대조영은 건국. 그런데 처음 건국했을 때 나라 이름이 진 또는 진국.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다. 알겠죠?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는데 자, 그 뒤로 발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거기 보시면 진구강에 올랐다. 자, 왜냐면 나라 이름이 진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다가 국호가 발해로 바뀌었다.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국호가 발해로 바뀌었을 때 왕은 누구냐? 고왕. 똑같이 대조영. 그래서 나라를 세웠을 때도 고왕. 발해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고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봅시다. 자, 신라 고기의 고구려의 구장 조영의 성은 대씨이니 자, 조영의 성이 대씨래. 그럼 대조영이겠지? 대조영인데 잔병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하니 이 모든 기록을 살피건대 발해는 곧 말갈과 다른 종족이고 다만 그 모이고 흩음이 같지 않을 뿐이다. 자,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왕, 이름, 연호. 알겠죠? 왕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연호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발해 무왕으로 갈까요? 2대 무왕. 자, 무왕의 이름은 대무예. 인안연호.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첫 번째 왕은 즉위 후에 연호를 인안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의 왕은 무왕이겠지? 연호가 인안이니까. 자, 왕이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며 말하기를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나라와 왕래했고 일이 있으면 모두 우리에게 알렸다. 그런데 당나라의 벼슬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여 당과 함께 우리 앞뒤를 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의 아우 대문예와 외숙 아상을 보내서 흑수를 공격하게 하였다. 자, 이 무왕 때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교류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항상 발해를 통해서 뭘 했었는데 당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당과 직접 교류하려고 하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당도 혼내줘야 되고 말갈도 혼내줘야 되죠. 그래서 흑수말갈을 여기처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당의 산둥, 안동, 덩저우 지방을 공격. 자, 당나라의 산둥지방, 산둥반도, 덩저우, 등주 지방을 공격하게 되어 누구를 시켜서? 장문유를 시켜서 장문유는 수군 또는 수군 장수의 명칭이라고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문유로 하여금 당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무왕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알겠죠? 당을 공격했어. 네, 그거예요. 당을 공격했었지. 자, 두 번째 사료 나오네요. 무예가. 자, 여기서 말하는 무예는 대무예. 그래서 2대 무왕을 말하는 거죠. 자, 무예가 장수, 장문유를 보내 해적을 이끌고 등주자사 위준을 공격하자 등주, 덩저우, 당이 대무예를 보내서 병사를 징벌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태복경 김사라는 신라를 보내 병사를 이렇게 발해 남쪽 국경을 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문예, 왠지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무예, 대무예나 대문예나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왕이 대무예잖아요. 동생이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동생인 대문예는 나는 그런 건 못한다. 그러면서 당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장수로 활약을 한 거예요. 대문예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문예를 보내서 뭐 병사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으로 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니까 당이 짜증나잖아.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태복경 김사라는 신라로 보내어 병사를 일으켜 발해의 남쪽 국경을 치게 했다. 자, 그래서 발해를 공격해요. 신라가. 여기서는 그냥 참고. 신라 성덕왕 때 발해를 공격.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었어. 왜? 당이 시켜서. 당이 도움을 요청해서. 물론 이 발해를 공격한 거는 실패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워서. 그래서 폭설이 내려서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적도 있었어? 있었어. 그럼 어느 왕이야? 성덕왕이죠. 알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 자, 무왕 9년 사신, 고재덕 등 24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국서를 전했다. 이 국서에서 말하기를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때 일본에 전한 물품에 단비가죽 300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발해가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우리 이런 나라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게시판에 가끔 이제 다른 뭐 이제 사이트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막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답글을 달다가 어디 다른 뭐 사이트 같은 데 답글을 달다가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왕하고 문왕의 사료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왕 거고 어떤 게 문왕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를 들면 무예나 뭐 대무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써 있으면 당연히 무왕, 문왕을 구별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요 사료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요 사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 한 줄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제 그 무왕의 사료가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이제 나는 뭐 고구려 왕이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달았냐면 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무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다른 힌트는 없어요. 그냥 이 문장은 무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료를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구분하려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오면 이 표현은 무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무왕, 자, 무왕의 사료 3개. 자, 그 다음에 문왕으로 가볼까요? 자, 3대 문왕이에요. 3대 문왕 대흠무. 대흠무. 자, 그리고 대흥, 보력, 연호. 대흥, 보력, 연호. 자, 무왕은 주로 무술, 무예, 싸워. 문왕은 문화.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 교류. 자, 35번 볼게요. 흠무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대흥으로 고치니 왕 및 도독을 세습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당 대종은 조서를 내려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여 흠무를 왕으로 삼았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요 국호 발해를 바꿨었잖아요. 고왕 때. 이때 발해를 바꿀 때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어요. 고왕은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어. 여기서는 군왕. 그런데 무왕은 당으로부터 발해 국왕으로 책봉돼요. 자, 여기는 국왕. 여기에서 금방 당으로부터 나라로 인정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국가로 인정받았고 왕으로 인정받았다. 그거는 발해 국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왕 같은 경우는 약간 제후국 같은 느낌이면 조금 더 작은 나라면
여기는 이제 상대 국가로 인정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고왕은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고 문왕은 발해 국왕으로 책봉됐어요.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자, 그래서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였다. 흠무를 왕으로 삼았다. 흠무, 대흠무는 3대 문왕이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발해 선왕으로 가봅시다. 인수라고 써있죠? 인수는 10대 선왕 대인수 건흥 연호를 사용했죠. 건흥 연호를 사용했고 자 전성기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전성기를 누렸던 아니죠? 자 봅시다. 인수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건흥으로 고치니 4대 할아버지 야발은 조용히 아우이다. 인수는 잠옷 바다 북쪽에 여러 불을 토벌하여 국토를 크게 개척한 공이 있다.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에 태학에 보내. 이거는 이제 중국에 보냈다는 얘기겠죠. 중국에 태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때 이르러 해동성국이 되었다. 국토는 오경 15부 62주이다. 자, 이때 전성기라고 했죠?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발은 조영의 아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조영의 아들이 대무의 아들이 대음무 이런 식으로 아들로 내려온 거예요. 직계 이런 걸 직계라고 하죠. 그런데 대인수는 선왕은 대야발의 아니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사대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지금 제가 3대까지 설명하고 10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4, 5, 6, 7, 8, 9가 있다는 거잖아. 이 시기에는 왕위 쟁탈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정치적인 변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적 변란이 있으니까 왕의 아들 직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직계로 내려와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무슨 뭔가 있었던 거야. 뭔지 몰라. 그런데 아무튼 왕위 쟁탈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 중간에 왕의 계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조영의 직계로 쭉 내려오다가 그러지 않고 대조영의 동생의 자손으로 내려간 거지. 그래서 선왕 대인수는 대조영의 직계가 아니고 동생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야. 그래서 직계가 아니구나. 뭐 그냥 그렇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사대손이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직계는 아닌가 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까지는 발해. 자, 37번부터는 중앙정치 조직에 관한 거예요. 자, 37번 봅시다. 귀족회의부터. 자,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감옥 노비로 삼는다. 자, 삼국의 귀족회의가 있잖아요. 삼국의 귀족회의가 있는데 그 귀족회의가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그 두 번째 사료가 정사암회의죠. 신라는 화백회의 이거지. 자, 그래서 사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제가회의. 두 번째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호암사는 이제 사비에 있는 절 이름이에요. 자,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3-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가서 열어보면 도장이 찍혀있대. 그 재상이 될 사람 이름에 도장이 찍혀있대. 그래서 요거를 정사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뭔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회의. 자, 그 다음에 화백회의. 큰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이를 화백이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만장일치. 알죠, 여러분? 그래서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랑 똑같아? 다수결. 여기는 다수결. 제가회의랑 정사하면 다수결.
여기만 만장일치.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 고대의 정치제도 볼까요? 나머지 그냥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라의 첫 번째 관등은 토졸이며 이름은 대대로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료에서는 대대로가 수상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벼슬이니까. 그러면 대대로가 수상인 나라는 어디? 고구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사료는 고구려구나. 자, 국사를 총괄하며 임기 3년이다. 직을 수행한 자는 연한을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에 있는 날에는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각기 무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서 이긴 자가 취임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대로가 되려고 하는데 3년마다 교체가 되거나 연임을 하거나, 그런데 교체가 되려고 할 때 그만두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싸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왕은 제어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관등은 태대형이고 다음은 울짤, 다음은 대부사자, 다음은 조이두대형이다. 자, 이 5관등이 국가의 기밀을 관장하여 정사를 도모하며 군사를 징발하고 사람을 뽑아 관직을 수여한다. 자, 역시 고구려죠? 고구려 이렇게 볼까요? 고구려. 자, 귀족 K는 했으니까 뺄게요. 고구려 수상. 이런 거 그냥 안 그려도 돼.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전에 교재에도 다 나와 있고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지 말고. 고구려는 대대로. 자,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상접형. 신라는 뭐겠어? 상대등. 맞아요. 상대등. 자, 그 다음에 관등. 자, 고구려는 몇 관등? 고구려는 14관등 또는 10여 관등이라도 해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억나요, 여러분? 형 계열과 사자 계열. 아까 태대형, 조이두대형 이렇게 이제 형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바리사자, 상위사자 이렇게 사자로 끝나거나 형 계열과 사자 계열로 나눠지죠. 자, 백제는 몇 관등? 16관등. 그래서 여기는 솔 계열과 덕 계열로 나눠져요. 시덕, 고덕, 개덕, 뭐 나솔 이런 식으로 솔 계열, 덕 계열. 자, 신라는 몇 관등? 17관등. 찬이나 아찬, 이벌찬. 그 다음에 뭐 남아, 대남아 이런 식으로 남아 계열로 나눠지죠. 그래서 관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귀족 K는 뺐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중앙.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은 오부, 그리고 지방은 오방, 그리고 오부에는 욕살을 파견하죠.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오방이래. 오부죠. 그리고 지방에다가 욕살을 파견하지.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오부, 오방, 방에는 방령. 자, 중앙은 오부로 나누고 지방은 오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신라는 육부, 오주, 군주.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5개로 나눈다. 지방은 5개로 나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교재 펴보시면 교재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렸으면 또 다시 한번 기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육자평은 모두 1품이요. 달솔, 2품, 나솔, 6품, 장덕, 7품. 자, 그래서 지금 솔 아니면 덕으로 끝나니까 이건 어느 나라? 백제겠죠? 자, 그 다음에 6품 이상은 자주색을 입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게 한다. 자, 6관등이 나솔이죠. 6품이 나솔이죠. 나솔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으며 그리고 은화관식이라고 해서 은꽃 장식을 뭐 모자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백제는 자비청의 3색 관등. 신라는 자비청황. 그치? 4색 공복. 이렇게 공복제도 하나씩 기억해보고. 자, 그럼 공복제도 나왔으니까 또 어느 왕 때 만들었는지 해야지. 자, 자비청은 어느 왕 때? 고이왕. 자비청황은 어느 왕 때? 버프왕.
기억나야 돼. 이제 이런 게 기억나야 되는 거죠. 시험 볼 때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기억이 나야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지. 여러분 한국사는 12분 안에 풀고 마킹 알죠? 여러분이 100문제 1분씩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이제 영어에서 망하는 수가 있어. 알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나 국어에 시간을 할애해 주려면 한국사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12, 3분 안에 다 풀고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막상 시험 보러 가잖아? 고민할 시간이 없어. 뭐 언제 막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막 여기 옆에다가 막 538년, 막 371년 써놓을 시간이 없어요. 읽고 OX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더 이제 계속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한국사는 한국말이잖아. 그치? 그리고 암기하면 되잖아. 막 영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해도 이게 성적이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좀 애매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법이나 이런 것처럼 법은 아니잖아. 일단 법이 더 복잡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략하기 좋은 과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이 과목을 공략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한다?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성적을 잡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나 뭐 이제 다른 걸로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해야지 다른 거 먼저 하고 한국사 나중에 해야지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수험생활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한국사는 먼저 빨리 잡아버려야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공략하기 쉬운 과목이고 알겠지? 이거는 물론 성적이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내가 이번에 50점 맞았으니까 다음에 60점 맞고 그 다음 80점 맞고 90점 맞고 이렇진 않아. 시간이 걸려.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정체되기도 해. 그런데 한 번 여러분이 만약에 80점을 맞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잘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한 번 80점 맞기 시작했어? 그럼 나는 내 성적이 기본으로 80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 만큼 나와. 해보면 알아. 지금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뭔 소리야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돼.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그컵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 물을 따르고 있어. 얼마큼 따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넘치지. 그렇잖아요. 물을 계속 따르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사도 공부할 때는 몰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물이 차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이 찼는지 모른다고 그냥 놔둬버리고 물을 그만 따라버리면 안 차는 거야, 그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물을 부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넘쳐. 그때쯤 되면 알아. 아, 내가 한국사 좀 괜찮은데? 내가 한국사 좀 하는데? 이게 그 어느 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그 물을 따르는 동안에는 아무리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몰라요. 뭔 소리야, 성적 안 나오던데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 그거를 짧게 끝내려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기본적인 시간은 투자를 해야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야 성적이 나오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적은 이만큼 나오겠지? 그건 그냥 요행이지, 요행. 로또야.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단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그건 안 돼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그게 안 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내가 잠을 좀 덜 잘수록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을수록 성적은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시험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거야.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 대신 아까 말했죠? 물 담기는 시간이 필요해. 그때 안 지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면 그만인 거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해야지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아까 말했죠. 물이 넘쳐. 성적이 나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를 긴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랑 길게 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 순 있죠.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는 과목이 아니고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 잘. 50점이었다가 40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배신하진 않아요. 내 노력을 배신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나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막 내가 지금 공부를 어디쯤 하고 있지? 답답해하지 마. 그냥 해.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이 좀 그럴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기본서 수업을 조금 받았어.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긴 한데 성적은 생각보다 안 나와.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 근데 이제 기본서 한 번 돌렸지? 이제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 잠깐 쉽시다, 우리.